여기 프랑스 출신의 재난관리 및 도시보건협회 소속 전문가가 한국의 재난 대응과 도시를 복원하는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폭우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던 그날, 신호등이 전복되었을 때 욕설 대신 양보가 있었고 맨발의 공무원이 노인을 업고 물길을 헤쳤다죠. 재난 속에 난리통이 되어버리는 유럽과 비교해 한국은 대응 준비와 시스템, 무엇보다 나라에서 정한 매뉴얼을 상기시켜버리는 한국의 시민의식에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단단함에 할 말을 잃었다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제 이름은 클레망 류시에입니다. 프랑스 출신 재난관리 전문가로 유럽도시 보건협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파리, 베네치아, 자그레브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의 재난 컨설팅을 수행해왔고 각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이 제 주요 업무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이번 출장이 그저 형식적인 세미나 참석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국제재난관리 세미나에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이 기술 강국이란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난관리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중요한 요소거든요. 동료 마르크는 출발 전날 제게 물었죠. 클레망, 아시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첨단 기술이겠지.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시민 참여 모델을 배우러 오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프랑스 조국의 우월감을 숨기지 못하며 답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계적 효율성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동행한 유럽 전문가들과 호텔 로비에서 첫날 미팅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은근히 아시아 국가들의 재난 대응에 대해 회의적인 대화를 나눴죠. 스웨덴에서 온 에리카가 말했습니다. 분명 매뉴얼은 완벽할 거야. 하지만 실천은 다른 문제지. 유럽의 시민사회가 가진 자발성과 창의적 대응력은 쉽게 배울 수 없는 것이니까. 세미나 첫날 서울시 재난관리과 책임자의 발표를 들으며 그들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정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실제 상황에서도 작동할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미 호우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방에 도착해 창밖을 내다보니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비가 제 모든 편견을 씻어내릴 폭풍우가 될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비가 거센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정중하게 다가와 오늘 예정된 세미나가 긴급 재난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2022년 8월과 비슷한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을 덮쳤다는 거였죠. 현재 강남, 동작 일대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도로는 이미 작은 강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홍수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이렇게 도심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로비에는 젖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은 있었지만 공포는 보이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아마 혼란과 분노가 뒤섞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사적으로 행동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 한국인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침착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우산을 들고 호텔 밖으로 나갔어요.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가자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며 겨우 큰 길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버스 한 대가 물에 반쯤 잠긴 채 서 있었고 승객들이 갇힌 상태였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민낯이 드러나겠군. 이럴 줄 알았어. 결국 보여주기 식이었지 뭐. 유럽의 재난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자기 생존만을 위해 행동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버스 안에 갇힌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리고 그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는 당국의 무능함도 곧 드러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졌고 강물처럼 흐르는 도로 위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유럽에 돌아가 발표할 새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아시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한국마저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갇힌 승객들은 제가 예상했던 패닉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앞장서서 승객들을 버스 뒤쪽으로 유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뭐지?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침착한 거지?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버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차량들도 물에 갇혀 있었는데 차량 운전자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한 승용차의 앞 유리가 물에 잠겨 운전자가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였는데 옆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서 비상망치를 꺼내어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저씨, 이걸로 창문을 깨세요. 물살에 휩쓸릴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망치를 전달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편의점 직원이었어요. 그녀는 비닐로 포장된 모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분이시죠? 비 맞지 마세요. 이거라도 덮으세요. 저는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표했지만 내심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재난 상황에 어떻게 이 여성은 낯선 외국인을 돕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건지 의아했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특히나 생명 앞에서는 누구나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침착하게 외국인을 챙기다니 이건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문득 고개를 들어 사거리를 바라보니 신호등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서로 양보하며 질서 있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운전자들은 그의 지시에 순응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재난 상황이 맞는 건가? 대체 이게 다 뭐지?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라면 신호등이 꺼진 순간부터 혼돈이 시작되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차를 우선적으로 빼내려고 했을 것이고 경적 소리와 욕설이 난무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침수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임시 대피소가 즉각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한 주민은 모두에게 큰 소리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근처 초등학교로 가면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얼른 대피하세요. 재난 상황이 발생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대피소가 가동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한국인들의 대응은 매뉴얼이나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폭우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이 특별한 상황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더 깊숙한 침수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한 건물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어요. 놀랍게도 건물 입구에서는 한 남성이 구두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물속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노인 한 분을 등에 업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저기 혹시 구조대원이신가요? 그는 완전히 젖은 채로 노인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저를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 동 주민센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민을 구하고 있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재난 상황에서 지시를 기다리거나 책임 회피에 급급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공무원은 자신의 신발과 양복 바지가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중요 서류와 컴퓨터를 높은 곳으로 옮기면서도 동시에 전화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김 할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물이 얼마나 차올랐나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갈게요. 한 여성 공무원이 통화를 마치자마자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동료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무원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외국인 손님이시죠? 위험합니다. 저희가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재난관리 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을 관찰하고 싶어요. 제 말을 듣자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울시 재난본부 상황실에 초청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였죠. 저는 즉시 동의했고 그의 안내로 구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와 대형 스크린 앞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침수 지역이 표시되는 지도, 구조 요청을 관리하는 시스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SNS 채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산과 사람, 양쪽이 모두 움직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놀란 제 모습을 보며 상황실 책임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재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단순한 매뉴얼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닌 사람의 헌신과 책임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보니 한 노인복지센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저는 즉시 그곳으로 가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상황실 직원 한 명이 저를 안내하기로 했고 우리는 구청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조 활동을 돕고 있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공식적인 구조대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근에 살거나 SNS를 통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그 모습이 놀라워 저는 저를 안내해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나요?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라니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물론 재난시 자원봉사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전에 등록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오곤 합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 분이시죠? 영어 할 줄 아시나요? 좋아요. 저희가 노인분들을 대피시키는데 외국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영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그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지센터 내부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어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노인들을 등에 업거나 휠체어를 밀며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할머니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고 저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할머니를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저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남은 노인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물속에 빠진 휠체어를 발견했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할아버지를 업고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업고 나갈게요.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구조대나 소방서 소속인가요? 아니요, 그냥 대학생이에요. 근처에 살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돕고 있나요? 누가 시킨 건가요? 누가 시킨 거 아닌데요. 그냥 저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꼭 제가 아니라도 다들 그렇게 합니다. 여긴 그런 나라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긴 그런 나라라는 말 속에는 한국 사회의 깊은 연대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법이나 제도로 강제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가치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용기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름 모를 청년들의 헌신이 재난 속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한편에 앉았어요. 온종일 봉사자들과 함께 구조 활동을 하며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충만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어떤 재난 현장과도 다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과연 똑같은 상황의 프랑스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한국처럼 이렇게 서로를 돕고 그랬을까? 전혀 아니겠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프랑스 중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가 떠올랐어요. 당시 우리는 준비가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 급급했고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죠. 언론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만 전하며 공포를 확산시켰고요. 생각해보니 그때 우리는 서로를 탓하기 바빴고 돕기는커녕 살겠다고 난리였었는데 한국이랑 비교할 게 아니긴 하네. 확실히 프랑스와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시민사회 공무원, 언론, 자원봉사자까지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비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론의 보도 방식이었습니다. 대피소에 있는 작은 TV에서는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지만 그 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피해 상황을 과장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시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구조와 협력의 사례를 조명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한 자원봉사자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프랑스도 이런 재난이 자주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 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글쎄요, 우리는 시스템을 믿고 그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실패할 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죠. 반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때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세월호 참사 때는 더 큰 아픔을 겪었죠. 그런 경험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픔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겠죠. 한국은 수많은 시련을 통해 단단해진 사회였고 그 아픔이 오늘날의 연대의식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대피소의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식사를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인근 식당 주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가게도 침수 피해를 입었을 텐데 그들은 남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대피소로 가져온 것이었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게도 피해를 입었을 텐데 다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를 국가 모토로 삼고 있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그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세우는 박애는 때로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는 반면 여기서 보는 한국인들의 연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점차 약해졌어요.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계속해서 피해 주민들을 돌보고 있었죠. 한국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구나. 저는 그날 밤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도시 곳곳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일찍 일어나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밤사이 더 많은 주민들이 대피소로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청년의 도움을 받아 겨우 대피소에 도착하신 모양이었어요. 그 청년은 밤새 수색 활동을 하다가 혼자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침수되었고 그녀는 2층에 고립된 상태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먹을 것을 건네드렸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죽 한 그릇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으시며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구해준 청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서 고맙네. 구해줘서 참 고맙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6.25 전쟁 때도 이렇게 물에 잠긴 적이 있었어. 그때는 모두가 각자 도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 돕는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할머니. 저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속에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담겨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의 연대의식까지 한 세대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소에 모여들었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대기업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차원에서 재난 지원을 위해 파견되었다고 했어요. 기업과 시민사회, 정부가 모두 한마음으로 재난 복구에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난 속에서 한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사람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프랑스에서 우리는 종종 국가와 시민을 대립관계로 바라보곤 합니다. 시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대가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종의 계약관계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국가와 시민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심을 드신 후 청년 자원봉사자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 중에 이런 날도 있었다고 기억할게. 네가 내 손자였으면 좋겠구나. 청년은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들어 이 장면을 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재난 현장의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을 보여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난 발생 3일째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미나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은 어떤 학술 세미나보다 귀중한 교훈이었죠. 인천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한국의 한 방송사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재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 기자에게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직업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프랑스는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신념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우리는 종종 아시아 국가들을 집단주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것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 보니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연대는 억압의 결과가 아니라 깊은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더군요. 인터뷰가 계속되면서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중앙 집권적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종종 경직되고 융통성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재난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재난은 단순히 자연이 초래한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진정한 재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복구 작업이 한창인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불과 며칠 만에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침수되었던 도로는 대부분 정상화되었고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문득 제가 가져온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연대의식이다. 프랑스가 그리고 유럽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가 되었어요.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들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택시에 오르자마자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여행 다녀오셨나요? 네,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아, 한국이요? 거기서는 지금 큰 홍수가 있었다던데요. 맞아요.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큰 폭우가 있었죠. 운이 없으셨네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행운이었습니다. 제 대답에 운전사는 궁금한 듯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재난관리청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랑스 재난관리 담당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며 선진국의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발표장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사진은 물에 잠긴 버스 안에서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키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침수된 도로에서 스스로 교통 정리를 하는 청년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공무원이 맨발로 노인을 구하러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상세히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요약했어요. 첫째, 재난 대응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량의 문제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어떤 첨단 장비보다 강력한 재난 대응 자원입니다. 셋째,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는 성공적인 위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동료들이 한국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자발적 참여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그것은 문화적 차이일 뿐 아닐까? 우리 프랑스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한 동료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화적 차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재난 대응 교육, 공공기관과 시민 사이의 신뢰 구축 등은 우리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난관리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프랑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어요. 클레망, 당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리의 생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이 범람한다면 파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의 시스템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은 특히 시민 참여 모델을 어떻게 프랑스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 제가 대피소에서 만났던 80대 할머니였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패키지도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체는 흔들렸지만 또렷했어요. 클레망 선생님께 외국에서 오셔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네요.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못이 손수건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선생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접힌 하얀 못이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할머니가 청년 자원봉사자에게 했던 말, 내가 오늘도 살아서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아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에펠탑이 보였고 그 아래로 생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이 아름다운 도시도 언젠가는 큰 재난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편지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재난대응 봉사단 창설을 위한 첫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프랑스에 심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지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못이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할머니에게서 받은 선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손수건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돕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눈빛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고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열어보니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그 폭우 속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공무원, 노인을 업고 물길을 헤치던 청년, 그리고 따뜻한 모포를 건네주던 편의점 직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파리에도 큰 재난이 닥친다면 우리도 한국인들처럼 서로를 돕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기를.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으니 말입니다.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서방 기술을 가져다 우리는 최고다 라고 하면 강국입니까? 아직까지 한국은 삼류에 불과해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때 LSE 강의실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LSE에서 국제안보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23세 미국인 남성 알렉스라고 합니다. 전 제 출신에 대한 자부심, 저희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미 해군 제독 출신으로 나라에 한평생 자신의 젊음과 몸을 바치셨던 분이셨어요.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방부 고위 관료직에 종사하고 계시죠. 저희 가문 자체가 군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안이었기에 전 어릴 때부터 군사력에 대한 마음가짐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특히나 제가 사는 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교육을 늘 받고 자랐고 제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있었기에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미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 순위도 월등한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군사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저를 자꾸만 자극하는 게 있었다면 바로 아시아 국가들이었어요. 특히 비교 대상에도 오를 수 없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저희 미국과 경쟁을 하듯 뒤따라오고 있다는 둥,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둥 말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끼곤 했죠. 당장의 국방비만 해도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 최고라던 중국보다 무려 4배 정도 앞서고 있으며 수십 년간 구축해온 미국의 군사 기술력과 무기체계 운용 능력을 고려하면 이 압도적인 차이를 감히 중국이 따라올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육군의 헬기, 해군의 항공모함과 잠수함, 공군의 폭격기, 해병대 전력, 핵무기 등 핵심 전투력에서 양적인 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미국을 따라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자꾸만 자국을 이겨 넘으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아닌 불쾌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전 아시아 국가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들의 군사력 자체를 아주 형편없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군사력을 키우려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어요. 다만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과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먼저 중국은 그나마 세계에서 3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 미국을 따라잡네, 뭐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라 생각해요. 국방 예산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육군, 해군, 공군, 미사일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군은 최근 몇 년간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설이 있고 미사일 시스템 또한 첨단화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모함의 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지만 아시아에서 무기 수출에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일명 중국산은 믿고 거른다는 말이 있듯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인 강점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품질 문제에 늘 이슈가 생기곤 하죠. 결국 중국은 늘 서방과의 기술적 차이와 무기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며 중국산 무기가 서방 무기와 비교할 때 품질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지점이죠. 이로 인해 인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은 중국산 무기를 채택하기보다는 서방의 무기 시스템을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즉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 중국은 미국의 비교 대상조차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 지정학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 상태에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의 안보와 군사적 대응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죠.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결국 중국과의 군사적 연계를 의미할 수 있는 사안이라 중국과 갈등이 있는 국가들은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 이런 중국, 아시아 국가들이 자꾸만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으로 덤비는 것이 참 웃겼어요. 안 그래도 군사력에 예민한 편이던 제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간의 제 인생을 통틀어 세계관 자체를 도전받는 큰 사건이었죠. LSE에서 현대 글로벌 안보와 동아시아의 부상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수강 주제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석사 과정을 밟는 과정 중 포함된 과정이니 선택사항 없이 수강을 해야 했어요. 모든 걸 제 입맛대로 고르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그러나 아시아국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한 제가 듣기에는 다소 거북한 내용들이 이어졌죠. 해당 교수님은 수업을 진행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세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실적 영험이 부족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의 부재가 가장 큰 약점으로 볼 수 있죠. 이어 중국은 군사력을 높은 수준으로 보유는 하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의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기간을 주고 파악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유출되었는데 이것만 봐도 현재 중국의 보여주기식 군사력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6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약 4만 명이 해군에 속해 있죠. 해군은 주로 북한의 도발 대응과 연안 방어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주요 전력으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이 있어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7기동 전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연안 방어와 국제 해상 작전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전력이죠. 한국은 지구상 유일하게 공군과 해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고
상황시 투입할 예비군 병력도 상당합니다. 한국은 지금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군사 강국임이 분명하며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유일한 국가라 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말씀하시다. 한국의 군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셨고 그야말로 극찬을 아낌없이 쏟아내셨죠. 평소 수업 중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한국 군사력에 대해 언급하실 때는 흥분까지 하시며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의 입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저는 참지 못하고 곧장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 심지어 북한에 가로막혀 무역적인 부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군사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교수님 수업에서 이 말을 들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교수님, 한국은 그나마 저희 미국이 보호를 해주니 저 정도로 붙어서 나라 행색 갖추고 사는 거지 저희 보호가 없었다면 처참하게 점령당하고도 남았을 나라입니다. 중국에 바로 점령당했을 거라고요. 제 말에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저마다의 의견들을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죠. 교수님께서는 그런 제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기만 하셨어요. 바로 그때 함께 수업을 듣던 영국인 학생 찰스는 벌떡 일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알렉스의 말에 동감하는 입장이에요. 알렉스의 말처럼 미국의 보호가 없었다면 한국은 이미 끝장났을 나라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 늘 서방의 기술을 모방하며 큰소리치는 아시아 국가들을 정말 경멸하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순식간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교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저 그리고 찰스와 같은 입장이었으니 말이죠. 어떻게 한국을 군사 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저걸 지금 LSE에서 내가 수업 내용으로 듣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서방 기술을 따라해도 발끝도 못 따라오는 저런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지?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교수님, 이번 수업 더는 못 듣겠네요. 어떻게 LSE 교수님께서 근거도 없는 이런 내용을 저희 학생들에게 강요하듯 수업을 하실 수 있죠? 정말 실망입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평소 예의를 지키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교수를 향해 엄청난 맹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침묵을 하고 있던 교수는 놀라운 발언을 했고 순식간에 강의실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실망이네요. 맨 처음 내게 의문을 제기했던 알렉스에게 대표로 과제를 하나 내줄 테니 그 과제를 보며 이 문제는 다시 언급하도록 하죠. 알렉스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심층 발표를 준비해오고 우린 그걸 보며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지금 이 강의실 안에는 이 수업을 청강하고 있는 한국군 파견 장교 윤재혁 소령이 있어요. 알렉스는 윤소령에게 도움을 받아 기필코 근거 있는 발표를 준비해오도록 하세요. 갑작스러운 대표 과제와 한국군 파견 장교가 이 현장에 있다는 소리에 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욕을 살벌하게 그것도 모두가 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을 테니 말이죠. 살짝 윤소령의 표정을 봤는데 그는 저 포함 모두가 무례한 발언을 했음에도 그저 교수님처럼 차분하게 미소만 짓고 있었죠. 교수님께서는 윤소령이 실제 전문가이니 꼭 그의 도움을 받아 발표를 준비하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제게 심층 발표를 준비하라는 과제를 내준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전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싫어서를 떠나 정말 인정할 가치가 없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전문가라는 윤소령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발언하는 것들을 모두 들었고 본인의 자국인 한국이 처참하게 평가받았는데 과연 저를 도와줄까 의문이었습니다. 전 교수님의 의도는 잘 알았지만 의도와는 다른 제 생각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근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내야 했죠. 이건 단순히 교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최강국 외에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국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덤빌 수 없다는 것을 꼭 발표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발표 과제가 제가 주어진 순간부터 제 일상을 모두 멈추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했어요. 발표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자료 속에 쌓여 살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공부를 한 것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고 한국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자부할 정도였죠. 제가 발표에서 감정적인 내용을 빼고 오직 근거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료와 내용들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알아보며 발표 자료 연구를 하던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국군의 실제 전략과 기술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K2 전차, KF-21 전투기,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방위 산업의 발전 수준은 제가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죠.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군복도 없는 정말 취급조차 할 수 없던 그런 나라였는데 현재는 세계 5위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당시만 해도 한국은 군복조차 없었고 해방 이후에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전투복이나 미국 중고 군복을 입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전력과 기계화 군단, 초음속 및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GFP의 2025년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파워 지수 0.2656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미국은 1위로 러시아, 중국,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한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5위에 올랐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한국은 현역 군인 60만 명으로 세계 9위, 예비군 310만 명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용기 1592대로 5위, 헬리콥터 87대로 5위, 전차 2236대로 9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특히 자주포는 3270대로 3위, 견인포는 4400문으로 2위를 차지해 포방부라는 별명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군이 세계적인 강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저는 바로 이걸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것도 믿기지 않았기에 정말 이게 팩트라면 그에 알맞은 배경이 궁금했죠. 한국에 대한 무시와 경멸의 감정은 어느새 뒤로 하고 저는 정말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사력에 빠져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이처럼 강군으로 성장할 수 있던 다양한 배경 중 세계에서 인정하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어요. 이미 한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고 베트남전 참전으로 전투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 바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ADD 설립을 통해 자주 국방의 기반을 다졌다고 했죠. 여기에 더불어 경제 성장에 발맞춘 꾸준한 국방비 투자로 첨단 무기 체계를 확보했다 했습니다. 또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 예산은 463억 달러, 약 66조 3천억 원으로 세계 14위 수준이었죠. 한미동맹을 통한 선진 군사기술 습득도 한몫을 했고 국내 방위산업 육성도 군사력 증강의 핵심 동력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GFP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북한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서운 속도로 급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산 항공, 장갑, 소형 무기, 조선 분야에서 뛰어난 개발 및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굉장히 위협적인 군사 강국임이 분명합니다. 전 자료 조사를 할수록 한국에 대한 군사력 실체를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스러운 게 있었죠. 한국과 뗄 수 없는 관계인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순위는 34위인데 정말 한국이 5위라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군사력이 앞선다는 보도는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저와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들은 매우 많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 군사 순위 5위일 수가 있지? 핵 무기가 있는 북한이 34위인데 그걸 한국이 훨씬 이겼다는 게 말이 돼? 저 수치는 조작 아닐까? 한국이 K열풍으로 문화, 음악 등은 앞선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것도 결국 미국 보호 아래에 있어서 받은 순위 아니야? 한국은 미국 보호 없으면 진작에 침략당해서 망했을 나라잖아. 무슨 그런 나라가 세계 5위씩이나 하고 프랑스, 영국을 이겨? 말도 안 돼. 저 역시 어느 정도 한국의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인지를 했으나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알아본 결과 핵무기를 포함해도 한국은 세계 높은 순위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인구, 무기, 방산 등 종합 국력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군사력이 매우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라는 군사력을 지녔다는 것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K방산을 통해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재무장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폴란드는 2022년 K2 전차 1000여 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급한 구형 전차의 공백을 메우고자 K2 전차 180대를 K2GF라는 이름으로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이어 폴란드는 2월경 K2GF 180대 중 이미 98대를 인수했고 2026년까지 180대를 전량 인수한 뒤 현지화 개량형인 K2PL 도입으로 넘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3월경에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으며 1차 계약 때와 마찬가지 180대로 금액은 60억 달러, 약 9조 원으로 알려졌죠. 당초 2차 수출 계약은 이미 지난해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 등으로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나토 본부에서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 무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호평을 한 바 있었죠. 한국산 무기는 성능과 기술력이 우수한 편이고 그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기를 주문하고 인도받는데 고작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그야말로 총알 배송으로 그 많은 무기를 약속된 날에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공급 속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훨씬 빠르게 납기를 보장했다는 점 또한 높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군사력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방산 수출액의 차이를 보고 저는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어요. 2020년경 3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 수출액이 현재는 무려 75조가 넘는 수준으로 치솟았죠. 심지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전망이라 정확한 수치, 계산조차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에서도 노후화된 무기를 교체하자는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한국 방산 제품으로 수입하자는 의견들이 높아지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현재 K방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수주액이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75조 원이 넘었다는 것도 확인을 한 것이죠.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어느 때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정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 정도의 자료 조사만으로 저는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죠. 이미 내뱉은 말은 있고 제 체면도 있고 반박할 자료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동급생들의 기대가 있으니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료 조사만으로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교수님의 말씀처럼 윤소령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나 차마 자존심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깔끔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프라이드를 지키려 고집을 했어요. 한국군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주장을 더욱 내세우기로 했죠. 물론 한국 군사력이 대단해진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결국 미국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씻어낼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여전히 독서실에서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윤소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자꾸만 의식이 되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제 발표가 기다려지지 않으신가요? 그날은 근거 없이 한국에 대해 비난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표를 하기 위해 며칠 내내 참 노력 중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은 미국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 말에 윤소령은 또 다시 강의실에서 보였던 그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특이한 현상을 하나 말해줄까요? 현재 주한미군 전역자 중 35%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알렉스의 말처럼 미국이 세계 1위의 강대국인데 미국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한국에 왜 주한미군들이 정착을 할까요? 근거 있나요?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는지 어이가 없네요. 주한미군들이 그렇게 많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근거를 증명해보세요, 그럼. 저는 윤소령의 말을 듣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지속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니 홧김에 제게 혼동을 주기 위해 내뱉은 아주 치사한 발언이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윤소령은 여러 기사들을 보여주며 실제로 주한미군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걸 인정할 수 없었고 황당한 소문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 기사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증거 있나요? 제대로 된 팩트 조사도 없이 그냥 쓴 기사인지 한국 쪽에서 조작한 기사인지 제가 알게 뭡니까? 헛소문을 가지고 증거라고 들이밀다니 수준을 딱 알겠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전문가라며 도움을 받으라고 했는지 교수님께 다시금 실망이네요.
전 윤소령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고 윤소령은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웃으며 제게 CNN 기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 기사가 아닌 미국 CNN 기사는 믿을 수 있겠죠? 현재 펜타곤이 두뇌 유출 현상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까지 시작했는데 이건 모르셨나 봐요. 전 알렉스에게 악감정 없어요. 다만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윤소령이 보여준 CNN 기사들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펜타곤이 두뇌 유출 현상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까지 시작했다니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졌죠. 바로 그때 혼란스러운 제게 윤소령은 제안을 하나 했죠. 런던 코리아타운에서 내일 주한미군 전역자 네트워킹 모임이 있어요. 알렉스도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가시죠. 윤소령의 제안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제대로 알고 싶기도 했고 제 스스로의 프라이드가 뭐라고 너무 고집스러운 것은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전 윤소령과 함께 모임에 참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를 가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실체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제가 알아낸 정보들 그 이상의 것을 알게 되었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경험은 주한미군 전역자 모임에서 겪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전 미육군 중사인 마이크와 전 공군 장교였던 제니퍼, 그리고 전 특수부대 출신의 데이비드 등을 만나 한국에 정착한 이유를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윤소령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기도 했고 실제로 CNN을 통해 기사를 보면서도 도대체 왜 한국에 정착을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윤소령은 그들에게 양해를 구해줬고 제가 편하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제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죠. 그렇게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국에 정착한 이유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삶의 질 자체를 높아지게 만들어줘요. 시민의식도 다들 강하고 기본적인 서비스나 시설적인 면도 정말 우수한 편이죠. 더군다나 한국은 미래지향적 기술 환경이고 실제 한국군들은 실력도 뛰어나거든요. 저희들은 한국에서 미국보다 더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어서 이곳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실제로 주한미군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국으로 이민을 많이 와요.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정부 지원도 있을 정도로 정부의 체계가 균형적이고 안정적이죠. 한번 여기서 살아보면 안전하지 않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아요. 물론 가끔 가족들이 보고 싶기는 하지만 그건 긴 휴가로 대체할 수 있죠. 전 그들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어요. 이들의 실제 경험담과 진솔된 이야기는 저라는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 아예 깔끔하게 인정을 했고 생각 자체를 바꾸게 되었어요. 발표 당일 전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 전술적 혁신, 실전적 군사교리를 아주 상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집중한 것은 한국의 국방 자주화 정책이 어떻게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이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 제 편견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전 한국이라는 나라가 군사 강국이라는 교수님 말씀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정말 황당한 소리라 생각했어요. 그걸 반론하기 위해 며칠 내내 한국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고 그 결과 한국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강국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의 35%가 한국에 정착을 할 정도의 수준이고 전 그들을 만나 왜 정착했는지 이유까지 물었죠. 결국 한국의 높은 군사력, 혁신적인 기술, 미래지향적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또한 이전에 제 발언이 잘못된 것이고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 내에 있던 학생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큰 소란이 이어졌죠. 갑자기 저게 뭐래? 알렉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국이 강국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소리야? 자료 조사를 똑바로 한 게 맞아? 도대체 뭘 조사했길래 한국을 인정하고 있어? 정신 차려, 알렉스. 저마다 제게 비난을 쏟아냈고 그 와중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제 편에 서서 제 의견에 동조를 해주고 힘을 줬던 찰스였습니다. 찰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이어 교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알렉스의 솔직한 변화는 정말 높이 평가해줘야 해요. 모두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프라이드를 깨고 편견을 깨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솔직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강국이다, 한국이 대단하다를 떠나서 편견을 깨는 이러한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바로 학문적 성장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해요. 교수님께서는 제 용기에 큰 박수를 쳐주셨고,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한국에 대해 자료조사를 한 것들을 모두 나눠주며 읽어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인식 전환을 하고 저처럼 편견을 버리는 학생도 있었고 끝까지 고집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이제 그건 그들의 선택이니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 그들에게 칭찬받을 이유도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 후 저는 학문적 성장에 기여를 하며 발전하기 위해 제 스스로의 편견을 없애려 늘 노력했습니다. 또 이런 못난 제가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 윤소령과는 진정한 친구로 남을 수 있었어요. 윤소령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저는 더 발전해갔습니다. 가문적인 영향으로 자국에 대한 군사 자부심이 강했던 제가 편견을 깼다면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의 편견도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해서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블로그에 왜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가라는 글을 올렸고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이 글은 결국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팩트들을 자세히 써내려갔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긍정적인 글을 남겨주기 시작했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아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정보에 대해 늘 공유를 해줬어요. 졸업 후 저는 주한미군 장교로 지원을 하며 한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하며 처음 온 거였지만 오기도 전에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내서 그런지 생각보다 낯설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양국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배정받아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수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어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반듯한 모습 뒤에 감춰진 그들의 따뜻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친구로 지내던 윤소령도 저를 챙겨줘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근무를 하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윤소령의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인연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저희들은 친해질수록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희 두 가문의 우연한 인연을 통해 저는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윤소령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고 꼭 한국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윤소령이 제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앞으로 목표가 있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질문에 저는 바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난 미래의 한미 동맹을 당차게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는 거, 이제 내 목표는 딱 그거 하나야. 전 제가 윤소령에게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남은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미국 보호 아래 한국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덕에 서로가 시너지를 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 생각하기에 꼭 그걸 이끄는 중요 인물에 앞장서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쯤 되면 한국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까요? 물론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군사 강국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 어려웠던 한국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아직도 이렇게 한국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금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사랑합니다. 일교차 심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여우튜브